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략적 재편과 기술의 방패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새로운 동맹과 긴장이 교차하고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실물 지표가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마치 19세기 유럽의 복잡한 세력 균형 게임과 20세기 중반의 기술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듯한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이군요. 네, 이번 순방은 한국이 이제 단순히 동북아의 일원이 아니라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린치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우리가 겪었던 외교적 소외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는 유럽의 중심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격이죠. 특히 브뤼셀에서 동포들을 먼저 만난 것은 사람 중심의 외교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경제 지표도 고무적입니다. 1분기 GDP가 1.8% 성장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달성도 코앞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한국 기술 없이는 AI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며 극찬을 남기고 떠났어요. 4만 달러 고지는 선진국 중에서도 핵심 반열에 오르는 상징적 수치입니다. 마치 1960년대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이후 찾아온 황금기와 비견될 만하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울산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나 포항 해녀들의 생계 위협, 그리고 반복되는 공장 지붕 추락 사고 같은 민생의 아픔은 우리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놓치고 있는 숙제들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 격추에 대한 자위적 공격을 개시하면서도 이란과 좋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한 손에는 채찍을, 다른 손에는 당근을 든 모습이죠. 이는 과거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썼던 미친개 전략과 유사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하원에서는 국경 강화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안보법을 추진 중인데 이는 내부 결속과 대외 강경 노선을 동시에 잡으려는 포석입니다. 민생 법안 소식도 있네요. 보육 비용이 연간 1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초당적인 보육 현대화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 가정의 가계부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교육과 보육비입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을 강화해 보육 인프라를 넓히겠다는 건데 1930년대 뉴딜 정책처럼 국가가 보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 양국이 군사 분야 교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군사적 전략 결속이 채웠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혈맹 관계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중국은 조지아와 수교 34주년을 맞아 관계를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는데 이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영향력을 뻗치려는 현대판 합종연행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자신들만의 우군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거죠. 기술 분야에서는 우주 인터넷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군요. 주체 2 로켓을 통해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메탄 엔진을 사용하는 주체 2는 민간 우주 개발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응하는 중국의 강력한 추격 의지죠. 한편으론 남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자연재해 대응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굴기와 발미대 재난 사이에서 체제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이 독일과 차관 협의를 열고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강력한 일본을 기치로 외교력의 근본적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협력은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 동물 이미지를 벗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설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시절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했던 외교적 야심이 엿보입니다. 일본 증시도 뜨겁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하룻밤 사이 1,300엔 넘게 폭등하며 6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은 결과인데 일본 기업들이 피지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구글과 손을 잡는 등 기술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선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중의원 의석수를 자동으로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개혁안이 승인되는 등 비대한 정치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경제적 활력과 정치적 쇄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입니다. 중동의 핵심, 이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상호 대응을 마쳤다며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이네요. 이란 증시가 지원책 덕분에 450만 포인트를 넘어서며 반등했지만 서민들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합니다. 제철 과일 가격이 노동자 며칠치 임금인 60만 토만에 달한다는 건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공포를 연상시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방증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파키스탄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총성을 높이면서도 뒤로는 파키스탄이라는 제3자를 통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상인 특유의 실용적이고 노련한 외교술이라 볼 수 있죠. 이란 학술서적을 유럽에 소개하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해 고립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채택했군요. 과거 잠수함 계약 파기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두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손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외교가의 격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특히 중국과의 불공정 경쟁에서 유럽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력한 유럽 선호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대륙 봉쇄령과는 결이 다르지만 자국과 유럽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보호 장벽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진통이 상당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에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전국적인 동원령이 내려졌고 예산 감축 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부채 조절을 위해 향후 7년간 1,50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탱해온 프랑스의 사회 모델이 거대한 부채라는 암초에 부딪힌 거죠. 철도 노조의 반발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민영화와 효율성 강조 속에서 소외된 노동의 가치를 묻는 외침입니다. 오는 9월 교황의 방문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어떤 치유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유럽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직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크렘린궁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럽의 제안이 평화보다는 전쟁 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협상의 문을 닫아 걸었던 강대국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특히 외국 서비스 로그인 금지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철의 장막을 치는 모습은 서방과의 완전한 결별을 각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GDP 10% 성장을 주장하며 안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2%로 역사적 최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자재가 아닌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죠.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군수산업이 지표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제재에도 끄떡없다는 선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 대의 드론 공격이 보고되는 등 안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로 이란에 대한 더 큰 공격을 멈췄다는 비화도 공개되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고삐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수용한 거죠. 하지만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은 계속되고 있어 전우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약고 위에서 살얼음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군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 체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인권과 주권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대국이나 분쟁 당사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소재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을 챙기는 모습인데
안보 위기 속에서도 기술 패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독한 생존 전략이 엿보입니다. 세계 곳곳의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80억 달러 지원안 통과로 한숨을 돌렸군요. 필리핀은 지진 피해와 더불어 스카버러 암초 인근의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영토 분쟁이 겹친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원안을 통과시킨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미 의회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 르네상스 소식도 인상적입니다. 전쟁 중에도 참전 용사들이 공연을 열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고통 속에서도 예술은 꽃을 피우죠. 2차 대전 당시 런던 공습 중에도 세익스피어 공연이 이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기억을 지우려는 공격에 맞선 가장 고결한 저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리아가 무기 지원 중단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럽 내부의 지원 동력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오늘 10개국의 소식을 통해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각자 도생의 시대, 기술은 방패가 되고 외교는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도 협력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새로운 통찰로 가득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